왜 한국은 일본 음악과 영화를 금지했을까? 196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국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전 국민이 따라 부르던 이 노래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유요? 멜로디에서 일본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쓴 가사에 한국 사람이 만든 곡인데 일본풍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금지곡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75년 한 해 동안만 무려 223곡의 한국 노래가 금지됐습니다. 외색풍, 창법이 저속하다, 퇴폐적이다, 온갖 이유가 붙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록 음악을 개척한 신중현. 이분의 노래가 통째로 금지됐습니다. 미인, 님은 먼 곳에, 빗속의 여인, 전부 다요. 심지어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강산까지 묶였어요. 왜냐고요? 박정희 대통령 창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노래 하나가 이 정도인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 전체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영화, 음악, 만화, TV 프로그램. 일본에서 만들어진 대중문화 콘텐츠는 사실상 전부 차단됐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98년까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아시아에서 이 정도로 오래, 이 정도로 철저하게 특정 국가의 문화를 막은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191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해입니다.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정확히 35년, 한 세대 전체가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했습니다. 3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기가 35살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인 겁니다. 청춘도, 첫사랑도, 직장생활도 전부 식민지에서 겪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실제로 겪은 현실입니다. 일본은 철도도 깔고 항만도 지었습니다. 산업 인프라도 들여왔죠. 하지만 그건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어 사용이 억압당했고 창씨개명으로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됐고 수십만 명이 강제 노역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왔을 때 한반도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그냥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해방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온 국민의 가슴에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해방이 곧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남북이 갈라졌고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 동안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서울만 해도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남은 건 폐허가 된 도시와 세계 최빈국이라는 현실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민족주의였어요. 식민 지배의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일본은 고통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이라는 글자가 붙은 모든 것이 경계의 대상이 됐어요. 일본 문화가 다시 들어오면 국민 정서가 흔들릴 수 있다. 문화적으로 다시 종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문화금지법이라는 법률을 따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 검열 제도를 활용했어요. 국민 정서에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 콘텐츠에는 수입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사실상 일본 영화, 일본 음악, 일본 만화, 일본 방송 전부가 이 검열에 걸렸고 한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 대상은 일본 콘텐츠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수가 부른 한국 노래도 멜로디에서 일본 느낌이 난다 싶으면 바로 금지곡으로 묶어버렸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대표적인 경우죠. 1965년에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됐다가 1975년에는 아예 음반 금지곡으로 격상됐습니다. 이 노래가 풀린 건 무려 1987년이에요. 22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한 세대가 이 노래를 합법적으로 듣지 못한 채 자란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수 백야성은 잘 있거라, 부산항, 마도로스 부기 같은 노래가 외색이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거기에 창법까지 외색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방송과 공연이 모두 금지당해서 무려 20년 가까이 가수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노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유튜브 하나만 열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콘텐츠를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에는 국가가 국민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통제력을 일본 문화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에는 항상 아이러니가 따라붙습니다. 정부가 막으면 막을수록 호기심은 커지는 법이거든요.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 영화 복사본이 은밀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일본 만화책은 해적판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어요. 대학가에서 반일 시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던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면 일본 노래를 듣고 일본 가수의 팬이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그 나라의 음악이나 영화는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건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 정치를 싫어하면서도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인데 왜 금지는 그렇게 오래 유지됐을까요? 개방을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1970, 80년대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어요. 소니, 도요타, 혼다, 닌텐도, 일본 브랜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영향력은 아시아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일본 콘텐츠가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킨다.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보다 일본 문화에 빠져들게 된다. 한국 가수와 배우가 일본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문화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공포였죠. 그리고 이 논리가 수십 년간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경제력에서 밀리니까 문화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불안. 그게 금지를 유지시킨 가장 큰 동력이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강의 기적, 들어보셨죠? 삼성, 현대, LG, 이 이름들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소득이 빠르게 올라갔고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까지 개최했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적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회적 인식도 바뀌더라고요. 우리 문화가 정말 경쟁력이 있다면 일본 문화를 왜 무서워하지? 한국 아티스트가 실력이 있으면 시장을 닫아놓을 이유가 뭐야? 울타리를 쳐서 지키자는 수비적 마인드에서 더 강해져서 이기자는 공격적 마인드로 분위기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뜨거웠고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임하되 단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한 번에 확 열지 않았습니다. 4단계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진행됐어요. 1차 개방이 1998년 10월 국제영화제 수상작이나 한일 공동제작 영화 같은 제한된 범위의 일본 영화 그리고 일본어판 만화가 허용됐습니다. 2차는 1999년 영화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2,000석 이하 실내 공연장에서 일본 대중가수 공연이 가능해졌어요. 3차는 2000년 대부분의 등급 영화가 풀리고 대중가수 공연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2001년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터지면서 정부가 추가 개방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역사 문제 앞에서는 문화 개방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거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 4차 개방이 이뤄졌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일본 영화, 음반, 게임이 사실상 완전 개방됐어요. 반세기가 넘는 금지의 벽이 마침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일본 문화가 쏟아져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집어삼킬 거라고. 한국 가수와 배우는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개방이 시작된 1990년대 말부터 한류라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거든요. 드라마 겨울 연가가 일본을 강타했고 배용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일본 열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K-팝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K-팝 시장 규모가 2024년에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습니다. 2033년까지 약 216억 달러, 2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하이브 한 회사만 봐도 2025년 연간 매출이 2조 6,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븐틴의 월드 투어는 22개 도시에서 49회 공연을 했고, 일본 오리콘 앨범 차트에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앨범이 3위, 4위, 9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통쾌한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한국 문화의 최대 해외 시장 중 하나가 된 겁니다. 2024년 기준 일본에서의 K-팝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49억 5천만 회입니다. K-팝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은 한국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50년 전에는 일본 노래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벽을 세운 나라가 지금은 일본의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를 수출하는 문화 강국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듀오링고 기준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2022년 906만 명에서 2024년에는 1770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95%나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율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보다 높아요. 일본에서도 한류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는 2020년 약 6만 4천 명에서 2024년 약 28만 명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1970년대로 돌아가서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앞으로 50년 뒤에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콘서트에 줄을 서고 한국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노래가 전 세계 차트를 휩쓸 겁니다.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미친 소리 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 보호라고 믿었던 시대에서 문을 활짝 열고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은 나라의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닫아서 막는 게 아니라 더 잘 만들어서 세계가 알아서 찾아오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저력이고 그게 바로 한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 보시고 뭔가 느끼신 게 있다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일본 문화 금지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 혹시 몰래 일본 만화책 돌려본 경험 있으신 분들 다 공유해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